이 영상은 엘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새로운 책을 한권 소개하기 위해 이렇게 자리에 앉았는데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자유롭고 또 독특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책이었습니다. 뭐라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그런 책이었는데요. 어쩌면 그것 자체가 이 책의 정체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야기할 책은 다와다 요코 작가의 영혼 없는 작가입니다. 출판사는 엘리이고요. 이 책은 이번에 알라딘 북펀드를 통해서 출간됐는데요. 목표 금액의 무려 600%를 달성하면서 출간 전부터 이미 독자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영혼 없는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2011년에 처음 출간됐는데 그 후로 오랫동안 절판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14년 만에 다시, 그것도 초판에는 실리지 않았던 그 9편이 추가되어서 나왔습니다. 책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유럽이 시작하는 곳, 부적, 해외의 혀들 그리고 번역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작가가 독일어로 쓴 산문집들이에요. 그중 작가의 문학관과 사유를 잘 보여주는 에세이들을 선별해서 이 책에 실었다고 합니다. 부적이란 책에 실린 글은 16편 모두 실었고요. 그야말로 다와다 요코 작가의 작품 세계로 들어가는 진입록이기도 하면서 그 작품 세계 자체를 이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와다 요코 작가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매년 노벨문학상 유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고 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계신 분이죠. 일본에서 나고 자라서 와세다 대학교에서 러시아 문학을 공부한 뒤 독일과 스위스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셨고 독일에서 거주하면서 독일어와 일본어로 글을 쓰며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작가님의 작품을 제가 처음으로 읽었던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있는데요. 아마 학교 수업 때문이었던 것 같은데 읽으면서 굉장히 혼란하게 느꼈던 그런 첫인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소설 서사와 서술 기법에만 익숙했기 때문에 이 작가님의 스타일이 굉장히 낯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그 순간이, 이 작가님의 작품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순간이 소설이라는 장르의 범주가 갑자기 확 넓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소설에 있어서 스토리뿐만 아니라 언어라는 것이 제 안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순간이었다고 해야 될까? 다와다 요코 작가 하면은 엑소포니라는 개념이 함께 언급되는데요. 모어 바깥으로 나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엑소포니는 우리나라에는 여행하는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의 원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가님의 글과 언어에 대한 사유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글을 쓴다는 게 아니라 익숙한 언어의 바깥으로 나가서 이 세상을 색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도 하고 모국어 또는 외국어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감각해 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언어가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경험해 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다소 모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 책을 읽어보면 모어 바깥으로 나간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책은 유럽이 시작하는 곳이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이 글은 작가님이 모스크바에 가기 위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기차 안에서 작가님은 어렸을 적 기억과 샤먼 이야기, 동화와 소설에서 읽은 것들, 기차에서 만난 다른 승객들과의 대화 등 다양한 것들을 기록하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언제 모스크바에 다다르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시아와 유럽,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그 넓은 공간 자체이고 그 커다란 공간과 긴 여정을 채우는 경험과 사유예요. 이 글을 여행기로 읽어도 좋겠지만 저에게는 앞으로 펼쳐질 언어들 사이의 그 넘나듦을 예고하는 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떤 경계를 넘는다는 것? 그런데 그 경계가 이쪽과 저쪽이 명확하게 나누어진 가느다란 선이 아니라 아주 광활한 공간이어서 그 안에서는 어떤 일도 무궁무진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시베리아를 횡단하는 그 여정이 바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우리를 아주 낯설고 몽환적인 세계로 초대하는 초대장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글이 이 책의 제일 첫 번째로 배치된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실려있는 글 엄마 말에서 말엄마로 이 글을 통해서는 작가님께서 모국어와 외국어를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연필이라는 지극히 일상적인 단어를 모국어가 아닌 독일어로 부르는 경험 그리고 독일어 단어의 성 구분을 익히는 경험은 주변의 사물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작가님은 독일어로 여성 명사인 타자기를 말엄마라고 부르고 아마도 독일어로 타자를 칠 때
단어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유년 시절의 경험을 다시 겪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모든 단어가 각자의 삶을 살게 되고 이 삶은 단어를 문장 내의 의미에서 해방시켜줍니다. 이 말이 좀 알쏭달쏭한가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모국어로 이야기를 할 때는 워낙 익숙하고 늘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각 단어가 지칭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효율적이긴 하지만 모든 의미가 다 한 자리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익숙한 언어의 영역에서 한 발짝만 나가면 우리는 새롭게 익힌 단어가 내 혀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느껴볼 수 있고 낯선 글자의 배열과 생김새를 보면서 조금은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의 해방이 자아내는 아름다움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글이 바로 번역가의 문 또는 첼란이 일본어를 읽는다라는 글입니다. 이 글은 파울 첼란이라는 시인이 독일어로 쓴 시들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 그 번역본을 읽으면서 작가님이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유하는 내용인데요. 번역본이 원전에 종속된 게 아니라 번역본 또한 문학일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작가님은 문을 붓으로 가진 한자들과 엮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울 첼란의 시집 일본어 번역본에 등장하는 들을 문, 빛날 섬, 사이간 이런 문을 붓으로 가진 한자들에 주목하면서 시를 읽어본 건데요. 이야기만 들어도 일반적인 독서법이나 관습적인 해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일본어 화자로서 이전에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던 부수와 한자의 조합 이런 거를 하나하나 뜯어보고 원문과 외국어 이 경우에는 이제 일본어가 되겠죠. 이들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방식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독일어 원문을 읽는 경험과도 다르고 매끄럽게 번역된 일본어 텍스트를 읽는 경험과도 다른 제3의 무엇인데요. 바로 이 지점이 번역이 문학으로서 힘을 가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게 언어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이기도 할 테고요.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은 왜 영혼 없는 작가일까? 이 책에 동명의 글이 한 편 실려 있는데요. 이 글에서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태어날 때 고유한 원본 텍스트가 주어진다는 기본 생각에서 출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 원본 텍스트가 보존되는 장소를 영혼이라고 부른다. 영혼, 다르게 말하면 자의식이나 정체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 모두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 혹은 그 작가의 출신, 민족과 언어적 배경,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있어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하지만 반대로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처음 유럽에 올 때 시베리아 기차를 타고 오면서 내 영혼을 잃어버렸고 그 후부터 영혼과 늘 길이 엇갈려서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긴 여정에 대한 이야기는 영혼이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진다 라고. 통념에 따르면 영혼이 없다는 표현은 안 좋게 들릴 수 있지만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영혼이 없다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뜻하고 따라서 수시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창작할 수 있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작가라는 표현은 다르게 말하면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작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작가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작가님은 지난 5월에 한국에 방문했는데 그때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어로 글을 쓸 때는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때이고 독일어로 글을 쓸 때는 좀 더 추상적인 사상을 얘기할 때로 이때는 철학적인 산문처럼 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처럼 이 책에 실린 글들은 독일어로 쓰였기 때문에 언어와 문학, 번역 등에 대한 사유와 철학이 가득 담겨 있고 그건 이 짧은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 정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더더욱 여러분께 직접 읽어보시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열차와 자작나무 가득한 창밖 풍경으로 시작한 이 여정은 독일의 어느 중세 도시, 도쿄의 전철과 사전이 낳은 마을, 알프스 산맥의 터널과 한때 머물렀던 미국 MIT의 사무실까지 뻗어나가고요. 이곳과 저곳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펼쳐지는 철학적이고 또 때로는 엉뚱하기까지 한 사유는 설명을 들어서가 아니라 직접 읽어봐야 그 매력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책을 읽고 나면 작가님의 소설들을 읽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갑갑한 틀을 벗어나서 어디에서도 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하고 싶다면 이 책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철 평론가님께서 이 책에 추천의 말을 쓰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덕분에 저는 모국어와 유착된 채로 살아온 자의 능숙함이란 편협함의 다른 상태일 수도 있음을 자각했습니다. 라고.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선뜻 와닿지 않았는데 읽고 나니까 100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평생을 모국어에 그야말로 종속된 채 살았고 언어의 명료함과 효율성을 쫓아왔는데 어쩌면 나는 그 과정에서 어떤 가능성과 재미를 놓치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행인 것은 그래도 이제라도 작가님의 글을 다시 만났다는 것, 이 책 덕분에 혼란하면서도 자유롭고 또 가뿐한 여행을 할 수 있었고요. 여러분도 이 여정에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할게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빠잉! 이 영상은 엘리로부터 제작비를 지원받은 유료 광고 영상입니다.